1권부터 8권까지 험난한 여정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실질적인 결론이자 클라이맥스, 바로 9권의 내용입니다. 초반부 1권에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강자가 되어서 이익을 보는 게 최고다라고 도발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글라우코는 투명인간이 되는 기게스의 반지를 예로 들면서 욕망대로 사는 삶을 찬양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의 도발에 맞서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가장 올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부정의한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는지 끝까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개인인 참주형 인간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롭고 약간은 소름 돋는 묘사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맞아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 속에 불필요하고 야만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다고 차분하게 분석의 포문을 엽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고 도덕적인 사람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이성이라는 통제장치가 이 짐승 같은 욕망들을 깊은 곳에 억눌러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잠이 들고 이성이 함께 잠드는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의 묘사를 보면 정말 적나라해요. 꿈속에서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근친상간이나 끔찍한 살인 같은 잔혹한 행동들마저 서슴지 않는 날것의 야수 같은 욕망이 튀어나오죠. 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된 무의식의 발현을 플라톤은 이미 2000년 전에 놀랍도록 생생하게 짚어낸 겁니다. 평소에는 이성이라는 튼튼한 자물쇠로 가둬두었던 맹수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영혼의 거리를 활보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주형 인간은 바로 이 맹수가 꿈속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완전히 풀려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쾌락에 푹 빠져 사는 한 젊은이의 예시가 자료에 나오던데 그럼 이 젊은이의 영혼에서는 대체 어떤 끔찍한 쿠데타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 영혼 안에서는 수많은 욕망들이 자라나며 끊임없이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죽은 절대 권력자가 영혼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죠. 플라톤이 이것을 광기 어린 정념, 즉 에로스라고 불렀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낭만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거대한 집착, 통제불능의 욕망 덩어리를 의미하죠. 현대인의 삶에 빗대어 본다면 막 끝없이 자극을 갈구하는 심각한 도파민 중독이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탐욕과도 같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영혼에 자리 잡는 순간 내면에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수치심이나 절제력 같은 선한 요소들은 모조리 숙청당하고 맙니다. 완전히 욕망이라는 폭군에게 영혼 전체를 점령당해버린 거네요. 그럼 이렇게 내면의 괴물을 키우게 된 참주형 인간의 현실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비극적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파멸해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욕망의 괴물은 계속해서 더 큰 먹이를 요구할 테니까요. 그걸 감당하려면 물질적인 자원이 끊임없이 필요해지겠죠? 처음에는 부모의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리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을 털고 신성한 신정까지 약탈하는 흉악한 범죄나로 전락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적 통찰이 도출됩니다. 겉보기에 이 참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법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가끔은 타인의 시선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폭주하는 삶이 일종의 해방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분석에 따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참주는 자기 안에 무시무시한 욕망이라는 괴물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아, 겉으로는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끝없는 욕망에 굴복한 노예라는 거네요. 진짜 전곡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참주의 주변 환경만 살펴봐도 이 비참함이 그대로 증명되죠. 진정한 우정을 나눌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권력의 빌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아청꾼들만 득실거리죠. 게다가 자신이 저지른 무수한 악행들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평생을 벌벌 떨며 살아야 하잖아요. 네, 스스로 성벽에 갇혀서 단 하루도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삶을 과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외구의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상태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참추형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와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강자가 행복하다는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왜 올바른 삶이 불의한 삶보다 더 행복한가에 대한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하고 촘촘한 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증명은 바로 우리가 사권에서 배웠던 국가와 개인의 영혼을 연결하는 유비 방식을 활용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영혼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거대하게 확대된 형태인 국가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큰 글씨를 먼저 보여주듯이요.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 형태, 즉 최선자 정체를 떠올려 보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본성에 맞는 역할을 다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잖아요. 반면에 참주 정체는 권력을 쥔 독재자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끔찍한 노예 상태의 국가입니다. 이 커다란 국가의 모습을 개인의 영혼이라는 아주 작은 렌즈로 축소해서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참주형 인간의 영혼은 방금 말씀하신 참주정체 국가의 비참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항상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며 내면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가장 불행한 상태네요. 반대로 영혼의 세 가지 부분인 이성, 기계, 욕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지혜로운 이성이 통치하는 인간, 즉 철학자의 영혼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이 첫 번째 논증의 결론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시각적으로 와닿는 증명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두 번째 증명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인식론적인 접근으로 경험과 지혜의 잣대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부류도 내면에서 어떤 요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군상으로 나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를 던집니다. 이 세 사람을 모아놓고 누구 삶이 제일 즐겁냐고 물으면 다 자기 삶이 최고라고 우길 거란 말이죠. 돈 버는 사람은 물질적 부가 최고라고 할 것이고 정치인은 타인의 존경을 받는 명예가 최고라고 하겠죠. 물론 철학자도 지적 깨달음이 최고라고 할 거고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철학자가 쓴 책이니까 철학자가 이겼다고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판결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 두 가지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경험과 추론 능력, 즉 지혜입니다. 먼저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철학자도 어릴 때부터 먹고 마시는 육체적 즐거움과 타인에게 인정받는 명예의 즐거움을 다 겪어봤잖아요. 맞습니다. 세 가지 즐거움을 다 맛본 유일한 승자가 철학자죠. 반면에 돈이나 명예만을 좇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이성적인 즐거움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아, 식당에 비유하자면 세 가지 메뉴를 다 먹어본 사람만이 진짜 제일 맛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메뉴 하나만 먹어놓고 그게 최고라고 우기는 셈이죠. 게다가 두 번째 도구인 지혜를 적용해보면 더 완벽하게 끝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논리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성의 역할인데 이건 철학자의 전공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데이터도 가장 풍부하고 분석 도구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철학자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최고라고 판정했다면 논리적으로 철학자의 압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쾌락주의자들은 철학자가 느끼는 즐거움도 결국 뇌의 도파민 분비일 뿐인데 밥 먹고 기분 좋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결정적이고 심오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죠. 가짜 즐거움과 순수한 즐거움을 구분하는 세 번째, 형이상학적 증명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소크라테스 스스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방이라고 자신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시죠. 일상에서 흔히 겪는 큰 즐거움이 어떤 건가요? 배가 엄청 고플 때 밥을 먹거나 지독한 몸살에 시달리다가 열이 뚝 떨어지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요. 네, 단지 극심한 마이너스 상태의 고통에서 제로 상태인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즉 고통의 멈춤을 쾌락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즐거움, 가짜 즐거움입니다. 마이너스에서 겨우 0으로 올라온 것뿐인데 진정한 플러스가 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거군요. 자료에 보면 이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유로 설명하죠. 맞습니다.
육체적 욕구라는 독은 밑이 뻥 뚫려 있어서 쾌락을 채워도 금방 쑥 빠져나가 버리죠. 그럼 다시 배가 고픈 고통이 찾아오고 평생 이 허망한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쳇바퀴를 벗어난 진짜 순수한 즐거움이란 건 대체 어떤 형태인가요? 조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즐거움을 느끼기 전에 고통스러운 결핍이 없어야 하고 즐거움이 지나간 후에도 고통을 남기지 않아야 하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 향기를 맡았을 때처럼요. 향기를 맡기 전에 코가 아프지도 않았고 향기가 사라진다고 괴롭지도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감각적인 비유를 통해 마침내 영혼의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육체가 영양분 결핍으로 배고픔을 느끼듯 영혼도 굶주림을 느낀다는 거죠. 아, 영혼의 굶주림이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겠네요. 네. 배고플 때 먹는 빵과 고기는 결국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깊은 굶주림을 채워주는 참된 지식, 즉 이데아는 절대 썩거나 사라지지 않는 진짜 실제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한 육체에 똑같이 썩어 없어질 음식을 채우는 것과 불멸하는 영혼의 영원한 진리를 채우는 것, 어느 쪽이 진짜 즐거움인지 답은 너무 명확하네요. 당연히 후자죠. 영혼의 굶주림을 진리로 채우는 즐거움이야말로 밑빠진 독이 아니라 진짜로 꽉 채워지는 순수한 쾌락입니다. 세 번째 증명까지 듣고 나니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육체적 욕구와 권력만 좇는 참주형 인간은 평생 고통과 가짜 쾌락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네요. 반면에 진짜 실제하는 진리를 탐구하고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철학자만이 진짜 순수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 거대한 논증의 최종 결론입니다.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이 강자의 삶이라는 착각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가장 올바른 사람이 실질적으로도 가장 행복하다는 증명이 완벽하게 완성됐네요. 그 유명한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그 끼면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이 좀 뭐랄까 뼈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나쁜 짓 해서 내 이득을 챙기는 게 진짜 승자 아닐까? 하는 그런 도발이죠. 그렇죠. 솔직히 현실에서도 막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결국 다 차지하는 것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답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불의한 자가 과연 더 행복한가라는 의문이죠. 그리고 무려 7권의 분량을 거쳐서 9권에 이르러서야 플라톤이 이 질문에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다고요? 네, 불의한 독재자, 즉 참주가 행복하다는 그 착각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산산조각 내는 방식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되게 기묘한 수학 공식을 꺼내들잖아요. 아, 그 729배 말씀하시는군요. 네, 가장 올바른 자인 철인왕이 가장 불의한 자인 참주보다 무려 729배나 더 행복하다고요? 아니, 저는 처음에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을 무슨 은행잔고처럼 숫자로 계량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상하죠? 네, 그리고 왜 하필 729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도 너무 궁금했고요. 이게 플라톤이 무슨 물리적인 측정값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쓴 건 절대 아닙니다. 729라는 숫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문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은유거든요. 은유요? 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논리적 단계를 따라가 보면 진짜 진위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부류를 일단 3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명예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돈과 욕망을 사랑하는 자. 아하, 그래서 숫자 3이 기본값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도의 정치체제도 단계별로 타락해 간다고 봤어요. 가장 이상적인 철인왕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명예를 중시하는 체제, 소수의 부자가 지배하는 과두정, 대중이 지배하는 민주정,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독재인 참주정까지요. 그렇게 5단계네요? 네, 여기서 플라톤은 올바른 철인왕과 타락한 참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거리를 바탕으로 9라는 숫자를 도출하고요. 9를 제곱하고 다시 세제곱으로 차원을 확장해서 9 곱하기 9 곱하기 9, 즉 729라는 입체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평면적인 숫자 9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굳이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해서 차원을 높였다는 게 핵심 같은데요? 오, 아주 예리하십니다. 왜 그런 복잡한 기하학적 개념을 끌어들인 걸까요? 단순히 엄청나게 많이 차이난다는 걸 강조하려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차원 그 자체에 있어요. 선은 1차원이고 그걸 제곱하면 2차원의 평면이 되죠. 그리고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3차원의 입체가 되죠. 부피를 가지니까요. 그렇죠. 부피와 깊이를 가진 실제가 됩니다. 플라톤은 참주, 그러니까 독재자가 느끼는 쾌락은 기껏해야 납작한 2차원의 평면이거나 진짜 가짜인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아,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네. 반면에 지혜를 사랑하는 올바른 자가 느끼는 기쁨은 깊이와 부피를 온전히 가진, 온전히 실제하는 3차원이라는 거죠. 차원 자체가 다른 행복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가짜 그림자와 진짜 실제하는 입체의 차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에서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고 남의 눈치 전혀 안 보는 독재자나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채롭고 입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곳 가고 제약이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시각적 착시라는 게 플라톤의 지적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참주가 가장 자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참주의 내면 심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플라톤은 참주의 영혼을 밑빠진 독에 비유합니다. 아, 물을 아무리 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독이요. 그렇습니다. 참주가 가진 권력과 돈은 결국 자기의 그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건 채우면 채울수록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걸 원하게 되거든요. 내성이 생기니까요. 맞아요. 결국 참주는 세상을 지배하는 폭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끊임없는 결핍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겉은 지배자인데 속은 노예다. 네. 게다가 주변에는 온통 아첨꾼뿐이고 언제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 매일 밤 두려움에 떠는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거 뭐 거창한 독재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일상적인 상황과도 확 겹쳐지네요. 어떤 부분에서요? 현대인들은 보통 돈을 많이 벌어서 제약 없이 원하는 걸 다 사고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걸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중에 밤에 야식 폭식하고 나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좌괴감 있잖아요. 아, 네. 무척 찜찜하죠. 네, 아니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한테 욱해서 화를 내놓고 혼자 느끼는 그 불쾌함. 그런 게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그 좌괴감이나 찜찜함이 바로 내면의 통제력을 잃었을 때 우리 영혼이 느끼는 비참함이에요. 플라톤의 관점에서 제약 없는 소비나 욕망을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건 쾌락과 자극을 끊임없이 주입해줘야만 버틸 수 있는 아주 피곤한 중독이자 노예 상태입니다. 진짜 자유는 이성적으로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요. 네,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을 누리죠. 그 질적인 차이가 바로 3차원과 2차원의 차이, 즉 729배라는 수치로 표현된 겁니다. 와, 이제야 그 복잡한 수학 공식이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